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학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또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다. 또는 세 번째로 가게 되어지면 뭐 제출 서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수시 전형은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잘 완성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의 입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적합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 얘기고,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또는 치대나 약대를 가기 위해서 입시의 전형의 요소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직접 학생부를 작성하게 되어지는 학생들이 잘 이야기를 좀 듣고 어떻게 학생부를 기재 관리해야 될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도 학생이 학생부 기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비교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내신 공부에 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만 믿고 또는 우리 애는 알아서 잘하겠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원서를 쓸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부를 갖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늘 잘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아이의 또는 나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바뀌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학생부의 중요성이 바뀌고 학생부의 기재 방향이 바뀌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입시 변화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의 강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7%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시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나눠온 조치가 첫 번째는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렇죠?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학생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고 출신 고등학교를 무시한 채로 말 그대로 학생 그 자체만에 집중해서 명과를 본다라는 거죠. 고등학교의 이름이나 학생의 학업적 배경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었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작년부터 진행이 된 게 블라인드 서류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평가라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라든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되어질 때 고등학교 이름을 다 가린다든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또는 등등등 모든 항목들 중에서 학생부에 학생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삭제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전의 입시가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이름만으로, 학업적 배경만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들을 부작용을 없애겠다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했고, 또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목적은 고교 설화의 완화가 목적이었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학년도 수시 발표가 다 완성이 되어졌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점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고교 서열화가 많이 완화가 되어졌다. 완화가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고교 서열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전에는 고등학교의 이름만으로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녀, 나는 자사고를 다녀, 특목고를 다녀, 과학고를 다녀, 영재고를 다녀 라고 하는 출신 고등학교만으로 대학의 레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던 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 전에 비해서 서열화가 많이 완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꼭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게 유리하다,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에게 불리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달라지는 입시에 맞게끔 자기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맞게끔 어떤 변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가 있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는 당장 2022학년도 시행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2021, 2020 그 전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으로 3으로 바뀌었다든가, 과탐을 2개 과목을 반영하던 학교들이 과탐을 하나를 반영한다든가, 2과목 평균에서 아니면 2과목 반영할 때 첫째 자리 절사를 한다든가 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고,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수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인원을 100% 선발하지 못하고 수시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켜서 선발하고도 있던 폐해를 없애기 위함이죠. 말 그대로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정해진 인원을 다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수능 체제를 완화하게 되어지면서 대학에서 나타나는 조치는 결국은 뭐냐면 1단계 합격자 배수를 늘리는 거예요. 1단계 합격자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5배수에서 6배수로 늘리죠. 1단계 합격자 배수를 늘리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게 되어지면서 1단계 배수를 늘리는 거고, 두 번째 1단계 배수를 늘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2015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반영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예전에는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들의 우위가 다 결정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들의 학부를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1단계 배수를 좀 더 크게 두고, 1단계 배수를 크게 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우리가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방향이 잡혀져 있고, 2022-23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4,500자에서 3,500자 정도로 문항을 축소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나 한국외대, 그 다음에 일부 의학 계열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물론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소서를 다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일부 학교들이 2022학년도부터 자소서를 폐지하고 있고, 그러면 2023, 2024로 가게 되어지면 실제 자소서를 폐지하는 학교들이 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1단계 배수는 커졌어. 예전에는 3배수를 뽑았는데 4배수를 뽑고, 5배수를 뽑았는데 6배수를 뽑았어요. 그럼 2단계에서 결국은 뭐냐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 학생이 제출하는 유일한 서류는 뭐밖에 없냐면 학생부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2단계에서 활용이 되어진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거기다가 뭐 교사 추천서나 학교장 추천서, 또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활동증빙 서류 같은 것들이 제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되게 다양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타 서류들을 다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남는 유일한 제출 서류는 학생부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각에서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전체적으로 정시 비중이 늘어난대, 수시 비중이 줄어든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중이 커진다는 거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커져. 그러면 결국은 내신 중심이고 수능 중심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꼭 명심하셔야 되는 점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입시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면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근데 면접은 뭐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냐면 결국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통해서 면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1단계를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이제 2022-23학년도에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의 시험을 보게 되어진다면 예전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1단계 배수가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학생부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재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재 방식이 바뀌어야 되냐면,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대학에 제출하던 서류가 학생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었고, 교사 추천서가 있었다라고 하면 세 개의 제출 서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사 추천서도 필요가 없고 자기소개서도 필요가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학생부만으로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세 개의 서류가 각기 다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의 역할과 교사 추천의 역할을 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점에 있어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졌다. 두 번째는 학생부의 기재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심층 면접 질문 예시라고 해서, 자, 일단은 올해 시험을 봤었던 학교들 중에서 실제 의대에서나 일반 대학에서 면접 시 어떤 질문이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대 면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MMI 면접이라고 해요. 다중면의 면접에서,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여러 개의 방, 3개나 4개, 5개의 방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죠. 그 중에서는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구술하는 면접도 있지만,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인성과 적성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면접들이 있는데, 그때 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학생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톨릭대학교 의예과에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학 전형평에 대한 인류의 노력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학교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세부능력비 특기사항에 공중보건학 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노력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의 탐구보고서를 작성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면접 시에 질문하게 되어질 때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경북대 의예과는 1학년 때 테이핑 요법과 혈증, 통증, 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화여대 화학생명 분자과학부 같은 경우도 3학년 때 교내 학술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했는데 한번 설명해 봐라. 자, 면접 시에 결국은 학교생활구역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내용을 면접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거나 2학년이나 3학년이라고 한다면 결국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소재와 거리와 성취 결과나 특징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학생부를 아무리 봐도 면접관들이 질문할 내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질문할 내용이 없어. 특징이 없어. 역량이 없어. 이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했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 라고 한다면 사실 일단 1단계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 성취, 탐구,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이걸 가지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에서도 수능 체제를 반영을 해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그 전년도에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달라진 게 결국은 면접 시간이 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진행하던 제시문 기반의 상황 면접이 폐지가 되어지고 학생부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의대 면접은 당연히 수시에서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서도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연세대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PF 면접이었었죠.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 면접 점수가 100점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럼 면접을 진행할 때 뭐로 진행하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결국은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학생부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간단한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 근데 면접을 뭐를 가지고 보냐?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과연 그것은 2022학년도만 중요한 거야? 2023학년 때까지만 중요한 거야? 아니면 2024학년까지 중요한 걸까? 생각을 해보시면 2022-23학년도는 근본적으로 학생부 기재 항목의 축소를 나타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대입이 전면 금지가 되어집니다. 달라지는 점은 사실 별로 크진 않아요.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독서 활동이 2024학년도까지는 3학년도까지는 도서명과 저자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2024가 되어지면 대입의 도서명과 저자가 미반영이 돼요. 자, 그리고 수상경력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한 학기에 하나 정도까지가 반영이 되어지는데 2024로 가게 되면 수상경력이 대입에 전면 금지가 되죠. 하지만 2022, 23, 24 또는 그 이후로 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기재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재도 그대로 갑니다. 단지 우리가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동아리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율동아리는. 하지만 동아리 활동 내용도 연간 500자로 그대로 가게 되어지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과목당 500자씩 해서 그대로 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수상경력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만 미기재되어질 뿐 제일 입시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부터 기재의 분량은 줄었지만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뭐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서 대학을 가시게 되어질 때 정말 어려워지세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달라지는 입시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학생부의 기재의 방법, 학생부 기재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변하셔야만 고등학교의 출신 고등학교의 입학률을 끌어올리고 진학률을 끌고 명문 고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입시 제도에서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입시의 변화가 있었을 때 항상 어떤 고등학교들이 크게 성장하는 고등학교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고등학교들이 입시 변화에 따라서 크게 성장률이 둔화되어지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결국은 입시의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지금 항목별 평가 항목이 교과성적, 수상경력, 자율과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있어요. 이 항목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교과성적은 말할 나위도 없죠. 학생부 교과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전보다 교과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은 나는 의대갈 또는 약대갈 내신이 안 되니까 나는 정시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의대나 약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되면 수시에서 노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거보다 성적이 조금 더 벌어졌어 라고 하면 이 성적으로는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하시면서 또한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에 노림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시면 결국은 정시에서 재수를 만약에 하시게 되어진다면 수능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으로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신의 중요성, 학생부의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교과 성적이 전형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경통 및 일반 선택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및 진로 전문 교과가 있죠. 그렇죠?
이 두 개의 교과가 올해부터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반영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등위와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전문 교과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를 해서 두 개의 교과 범위를 같이 반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정성평가가 가미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가 결국 1단계 배수를 크게 늘려가는 이유가 됐을 수 있어요. 자, 수상경력은 첫 번째는 2023학년도까지 한 학기에 하나까지만 반영이 되어지고 2024학년도부터 수상경력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 2023학년도까지 수상경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의학계열로 가려고 하면은 수상이 수학과 과학교과에 대한 우수성이 드러나야 돼요. 특히 의학계열로 가려고 하면 과학교과에서 핵심은 바로 생명과학이나 화학이겠죠. 이 과학교과에 대한 우수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기다가 등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려상 막 여러 개 받는 거 물론 장려상 여러 개 받는 것도 매우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모든 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장려상 10개 받는 것보다 우수상이나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하나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2023학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나 과학교과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내는 수상. 두 번째는 등위가 높아야 한다. 이 점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의 유형이 낮고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이 어떤 그 학생부를 기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열정 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내용에 아무리 내용을 읽어봐도 그 안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 학교의 역량, 우수성, 또 발전 가능성, 진로 관련 탐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의학계로 가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활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달라지는 입시체제, 다시 말해서 의학계열, 자연계열 쪽으로 입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변화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세분화해서 학생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 보면은 정말 프로그램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학교 프로그램만 그냥 얹어가도 자연스럽게 역량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막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자율이나 진로활동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운영진이 학교의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의 특色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개발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변화가 있고 이런 입시의 변화에 발맞춰 진행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입시의 결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시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학교의 내용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들을 학교 특성이나 학생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럼 관련된 동아리로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과학, 의과학, 화학이라든가 화공생명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이 크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동아리가 독서 동아리야. 참여하는 동아리가 예를 들어 신문 동아리야. 참여하는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야 라고 한다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설정부터 되게 중요해요. 동아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셔야 되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동아리 해야지. 나는 평상시에 문예 창작에 관심이 많았어.
나는 평상시에 뭐 심리에 관심이 많았어. 평상시에 나는 뭐 범죄 추리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 영화를 보니까 재밌잖아? 그럼 나 고등학교 때 꼭 거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취미 활동을 하시고,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은 결국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거는 입시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학과와 연결성을 반드시 맺어주시는 게 입시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동아리 매우 중요한데, 이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은 뭐냐면, 동아리 학생부를 기재가 되어질 때 물론 잘하는 학교나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쓰면서 이 학생에게 썼다는 걸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딱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력, 학생의 성취, 동아리에서의 학생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이 묻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역할, 탐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학생에게 맞게끔 좀 더 적합하게 붙여넣기식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 대한 개별적인 활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기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의 학교생활기록부가 하나의 형식적인 서류였다면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입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다. 특히 면접의 가장 핵심이 되어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술이 되어지는 하나하나가 결국 대학 입시에 직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여주는 항목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한 2023학년도부터는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결국은 학생의 학습 자세와 교과목 학습에 대한 탐구 자세를 보여주고, 또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과 학업 성취 결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커졌냐라고 하면 학생부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제일 많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전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면접 시에도 사실 가장 많이 다루게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2023학년도까지 중요해요. 독서는 우리가 저자명과 그 다음에 도서명만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도서 선정 이유가 기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도서명과 저자명을 보게 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학생이 얼마나 독서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느냐, 독서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 하나 기재하는 것도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에게 그냥 맡기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열심히 한 거를 잘 적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걸 잘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시에 맞게끔 서류를 잘 완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특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것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결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과목당 500자 정도를 적는 거예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과목별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성취 기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이할 만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한다. 두 번째,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수업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명을 기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교육부에서 제시가 되어진 기재방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 자, 세특은 이런 내용이고 글자 500자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업 중에서 나타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급의 성취도라든가 수업에 대한 태도, 자세, 또 성취의 과정, 자기주도 학습의 성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달라지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과사특위의 작성 방법, 예전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수업 참여의 태도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교과별 성취도라든가 또는 자기주도 학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추천서가 있었고 그 세 개의 역할이 따로 있었던 거죠. 교사추천서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세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업적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는 결국은 교과 내신 성적에 나타나지 않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배움 나름 실천의 사례들, 또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진로 방향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취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보여줬었던 부분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별 성취 과정, 그 다음에 과목별 이해에 대한 과정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소개서가 빠지고 교사추천서가 빠지고, 그럼 결국 남은 게 학생부만 남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결국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학생부에 녹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수업 참여 태도에 대한 노력,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도, 자기주도도 학습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 및 탐구 과정이 제시가 돼야 돼요.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 및 탐구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적합성과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에 본인이 탐구 및 연구나 진로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특을 기재하게 되어질 때 6가지 정도 핵심적인 요소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걸 꼭 명심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수업 태도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기술하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독창성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특의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일반적이거나 상투적인 내용들, 특징 없는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치 자소서도 똑같은 거죠. 한 줄만 읽어도 그냥 뻔한 특징 없는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거나 학생의 경험이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에 맞게 충실하게 기재하자. 교과목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말자. 특히 이제 우리가 의학계열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가시는 분들은 관련 교과목과 관련이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 관련된 부분들을 막 강조하려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또 뭐 일본어, 뭐 영어 이런 교과목에다가 막 의대를 막 사방에서 뿌려놓으면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결국은 셀프 자기소개서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학생부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세특의 중요성은 더욱더 크다. 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누가 적는 거야? 과목별 담당 교사가 관찰자 입장에서 적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적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하지만 현재 대부분 사실은 교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적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수업 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적고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하면 담당 선생님이 그거를 수정해서 기재하는 방식일 텐데 너무 여기서 학생의 의지나 학생이 직접 글을 작성했었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지면 오히려 셀프 자기소개서나 셀프 학생부로 의심을 받기 때문에 결국 감점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과목에 충실하게 기술하라는 얘기예요. 수학교과는 수학교과에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에 국어는 국어교과, 생명과학은 생명과학, 화학이면 화학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을 적고 그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취 결과보다는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무엇을 조사해서 무엇을 알았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동기와 과정은 있고 동기는 있고 노력의 과정 없고 단지 결과만을 기술하는 과정의 방식은 결국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핵심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노력의 과정이거든요. 탐구의 과정이거든요. 그 탐구의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이 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특에서의 핵심은 무엇을 성취했다, 무엇을 발표했다, 무엇을 썼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학습 과정에서의 학생의 노력과 탐구 및 진로 계획을 심화해서 기재하다.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 심화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입시가 바뀌었어요. 입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전년도는 서울대를 한 명도 보내지 못했던 학교에서 올해는 서울대를 10명을 보낼 수도 있어. 의대를 한 명도 못 가던 학교에서 의대를 5명을 보낼 수도 있어. 결국 어떻게 보면 종전까지 존재했던 고교 서열화에 대한 부분, 학생부 공정성에 대한 부분, 이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진학률이 훨씬 더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기술하게 되어질 때 특히 뭐의 포인트? 심화 학습 과정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좀 더 깊이 있게 기술하다는 얘기죠. 깊이 있게 기술하기 위해서 탐구소고서라든가 탐구보고서라든가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PPT를 통해서 심화 학습 및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론 이것은 학생이나 부모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교의 노력이 같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활동들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제부관을 통해서나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그런 활동들이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향상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전국의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컨설팅하면서 보다 보면은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노력하는 학교, 노력하는 선생님, 노력하는 학생은 결과는 입시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입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선생님, 부모님은 입시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입시가 좋아질 것이다,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달라지는 입시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같이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재하자. 이 점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세분 운영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커졌고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어. 그러면 결국 학생들이 기재할 때 좀 더 역량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든 항목들이 학생들이 직접 기술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 교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이 기재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기재하게 되어질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셀프 학생부로 의심받을 수 있지 않도록 문구를 쓸 때 작성하게 되어질 때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고 의미 없는 칭찬 또는 자랑을 하지 말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밀어주는 학생들이거든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에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애가 열심히 성적해서 서울대 연고대 가려고 하는데 대학 고등학교에서 가지 마. 못 가게 막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학률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1년간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취니까 기쁨이니까 결국 학생들이 많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점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에서 대부분 칭찬이 많아요.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막 밀어주죠. 막 더 열심히 써주고 막. 근데 이걸 자꾸 열심히 써주고 밀어주고 칭찬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지면 어떤 느낌을 주냐? 학생부를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서 뭔가 관리가 되고 있고 학생부를 관리하고 있고 학교에서 뭔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뭔가 셀프 학생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되려 더 역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서는 지나치고 의미 없는 칭찬이나 아니면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보여줄게요. 자,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학습 자세와 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생명과학 1에서 여기서부터 글을 500자 정도로 썼는데 그 앞부분, 대부분 다 이렇게 쓰죠. 앞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학생으로 이해 안 가는 내용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수업이 끝난 후 여러 매체를 통해 자료를 찾아서 의문을 해소하려 노력하였고 자신이 예리한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을 찾아와서 다시 확인해보는 열정을 보임이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학생들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라지는 입시의 구조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학생의 학습 자세나 태도에 관한 일반적인 서술은 저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 비슷해요. 밑에 있는 다른 학생의 하나의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배움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열성적이며 예습과 복습을 성실히 하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결하여 답을 이끌어내 수업 분위기를 주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습관화되어 기출문제나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부지런하게 질문을 하여 수업 내용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태도를 보임.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하여 수업 시간에 뭐를 발표했더니 선생님과 학급 구부들이 큰 찬사를 받음. 이 내용까지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읽었었던 것처럼 두 개의 내용을 읽으면 어떤 학생의 탐구, 학생의 학업, 학생의 노력, 학생의 진로 방향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그냥 이거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내용의 서술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서술은 그냥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 2학년, 3학년 마지막에 한두 줄만 들어가면 돼. 요거만 들어가면 되지. 이걸 모든 교과목의 내용에 붙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 달라지는 입시 변화, 달라지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의 방향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의 학습 자세나 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들은 결국은 가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탐구의 과정을 보여주기 어렵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글서술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특징이 없다.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자, 이 학생은 학습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없이 성취의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경우예요. 자, 보면 수업 중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으로 질병과 치료법을 학습하고 발표함. 자, 첫 부분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에 대한 자세나 태도에 대한 부분 없이 바로 본론으로 접근하고 있죠. 자, 이후 다양한 유전자 치료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표함에 따라 개인의 DNA 연기 서열을 읽어 유전 정보를 추출하고 유전 정보를 가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됨이라고 썼죠. 잘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졌다라는 과정이죠. 결국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학생의 실질적인, 심층적인 또는 진정한 학습의 이해와 지식의 축적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그냥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을 뿐이냐면 성취의 결과만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가운데 있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학생의 노력, 학생의 탐구, 이 과정에서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이루었고 어떻게 탐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학업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보여줬었던 내용과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으며 수업 교과에 대한 열정이 많아.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수업 시간 중 학생 스스로 풀어보는 노력을 하여 교사에게 질문하여 해당되는 단어 및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고 풀이 과정 중에 차분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풀이를 해 나가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우수한 성적의 유지 및 앞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도형에 관한 관심이 커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유형의 풀이 방법에 대하여 완벽히 숙지하고 발표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함. 일단 글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길게 글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읽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충분하게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글 근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탐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노력 또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 이런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보이는 게 태도가 좋다.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구나. 문제풀이 철저히 하는구나. 작은 부분들 놓치지 않네. 그 다음에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네. 도형에 관심이 있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는 입시체제에서 과연 이러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가지고서 면접관이 질문하게 되어질 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도형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도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니면 학습 태도가 좋은데 비결이 뭔가요? 이걸 질문할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글이 써지게 되어지면 세특에서 어떤 학생으로 보여지냐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특징 없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중에서 별다른 활동 없었던 학생. 그냥 내신 성적은 좋긴 하지만 교과목이나 심화 학습 내용이 없는 학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기 어렵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면접 전형으로 가게 되어지면 면접 시 면접관이 당황할 거예요.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는 입시에서 이런 학교 행보는 좋지 못한 기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학생의 학업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어 교과거든요. 영어 교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겸손한 재세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인 학생으로 수업 중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상호 협력하여 모든 학습에서 두각을 보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글의 소술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충분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만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영어 교과에 관한 내용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전자와 영양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지문을 공부한 이후 다른 질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면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접한 30대에 주인공이 세계적으로 생물학에서 일종의 도전 과제였던 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여 생물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영작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영어 교과라고 하는 게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영어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생명과학이나 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영어 교과가 영어 교과에 좀 더 중점적으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어 교과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내가 의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한 역량과 우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각각의 교과목에 맞게 충실하게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영어 교과목이면 영어의 영장문이라든가 영어 문법이라든가 영어 교과목의 이해라든가 아니면 영어 회화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글에서 보여지는 것은 교과목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준다라는 관점보다는 뭐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의대나 약대나 의학 계열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도. 결국 이러한 의도를 통해서 뭐를 보이냐면 셀프 학생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 중에서 한 8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거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글을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의 글서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의 희망과 관련하여 의학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의학과 공학 속의 숨은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프로젝트 탐구를 진행하여 PPT 자료를 만들고 탐구 내용을 인터넷에서 발표한 CT, MRI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빅데이터, 통계까지 다양한 의학 속에 수학을 조사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여러 논문과 책을 조사해 보며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특히 자신의 진로 희망인 정신의학과에서도 진단 과정에서 여러 장비와 통계가 활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곳에서 수학이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졌다. 등등등등.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면,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입시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가 같이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제출서였다면 이제는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어졌어요. 자기소개서는 올해부터 당장 폐지가 되어지는 학교가 있고 2024학년도에 모든 학교가 자소서의 영향력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라지는 입시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어지고 1단계 배수가 커지게 되어지고 면접의 비중이 커지면서 결국은 면접에 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게 학생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면접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제출 서류는 학생부. 그 학생부 중에서도 결국 세특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마치 뭐와 같이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 중에서 특히 2번 문항, 고등학교에서 벌였던 활동 중에서 세 가지의 활동을 기술하는 게 2번 문항 아닙니까? 2번 문항이 본인의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적는 내용이고,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에 적는 내용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목을 통해서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취했었던 보고서나 탐구라든가 이런 성취 결과물에 대해서 기술하는 경우들인데, 마치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종전에는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과목별 성취도 또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세특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 및 탐구 과정 또는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적합성과 우수성, 그리고 대학 입학 후의 탐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입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학생부의 중요성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학생부의 기술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꼭 말씀하시고, 당장 우리가 학생부가 마무리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학생부부터 기술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학생부를 기수가 되어졌는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소개서가 있거든요. 특히 자소서에서 2번 문항을 아마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를 어떻게 기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